저는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30년간 교육학을 가르쳤습니다. 그해 겨울, 당에서 특별 임무를 주었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한 탈북 교수가 남한에 와서 밝힌 충격적 증언. 그가 6개월간 목격한 것은 왕궁이 아니라 감옥이었고 그 자신도 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가져온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2022년 겨울 눈 내리던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평범한 강사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조부께서 김일성 대학 철학 교수셨고 저 역시 당의 신뢰를 받는 교육자였으니 말입니다. 평양 중구역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내 혜영이는 만수대 예술단 출신 무용수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평양예술대학에서 아이들에게 무용을 가르쳤죠. 딸 은별이는 그해 15살 제1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70을 넘기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셔서 손녀를 돌보며 사셨습니다. 그해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당 조직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혁 동무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 중앙위원회로 출두하시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요한 일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당 중앙위원회 호출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큰 영광이거나 큰 위험이거나.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무슨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그럼, 좋은 일일까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 중앙위원회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제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에는 조직부 부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혁 동무 앉으시오. 예, 부부장 동지. 그는 제 이력서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동무의 교육 경력과 출신 성분을 높이 평가하오. 외조부께서 김일성 대학 교수셨고 동무 자신도 교육학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였소.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무 부인도 만수대 예술단 출신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좋소. 아주 좋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무 부부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려 하오. 당과 수령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임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광인가 아니면. 다만 이 임무의 구체적 내용은 현장에서만 통보할 것이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무 가족 전원에 대한 신원제 조사가 진행될 것이오. 어머님, 따님까지 포함해서. 문제 없겠소? 없습니다. 좋소. 일주일 후 다시 연락하겠소. 그때까지 이 이야기는 가족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강물은 얼어붙기 시작했고 눈발이 날렸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와 이 강변을 걸으며 낚시를 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의 겨울은 언제나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성혁아, 어디 갔다 와? 예, 어머니. 학교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얘야, 당에서 부르더냐?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겪어봐서 안다. 내 외조부도 그렇게 시작했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을?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국그릇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조심해라. 북한에서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단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무슨 일이에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일주일 후에 알게 될 거야. 이게 진짜 영광인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이 이상하게 춥게 느껴졌습니다. 딸 은별이는 옆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가족의 평범한 일상, 마지막 겨울이 될 줄은. 일주일 후 저희 부부는 다시 당 중앙위원회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가르치게 될지를. 그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의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저희 부부는 눈을 가린 채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호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시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차는 1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평양 외곽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울퉁불퉁한 길, 산길을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눈가리개를 풀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최소 2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건물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철문마다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감옥이었습니다. 들어가시오. 저희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당 간부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혁 동무, 리혜영 동무. 환영하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실 일을 설명하겠소. 동무들은 앞으로 6개월간 특별한 학생 1명을 가르치게 될 것이오. 박 동무는 교육학과 역사, 사상교육을 담당하고 리 동무는 예술교육을 담당하시오. 학생이 누구입니까? 간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모든 것은 국가 기밀이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에는.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끝맺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국가 기밀 유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무들의 모든 대화는 녹음됩니다. 교육 내용은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하오.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깔끔한 교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아이. 그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혜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주혜. 김정은의 딸. 북한의 다음 후계자로 거론되는 그 아이. 아내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최고 권력의 핵심을, 가장 은밀한 비밀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머니는요? 아내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용과 음악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와, 좋아요. 저 춤추는 거 배우고 싶었어요. 아이는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교육 자료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간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 자료 먼저 검토하겠소. 그는 제가 준비한 모든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10분이 지나서야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조소 진행하시오. 저는 김주혜에게 조선의 역사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똑똑했습니다. 질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 하나하나에 저는 경호원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업 중간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밖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제 등에 또다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밖이라고 하면? 평양이요. 평양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저는 밖에 잘 못 나가거든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당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올바른 답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차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함정에 빠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 아이를 가르치는 게 정말 영광일까? 아니면.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도 들릴지 몰라.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 은별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학교 일이야. 근데 왜 이렇게 늦어요? 엄마도 같이? 응. 중요한 일이 있었어. 은별이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15살 딸이었지만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성혁아, 얼굴이 왜 그러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아는데 내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거 계속해야 하는 걸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주애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일까? 아니면 김주애와 함께 갇힌 죄수가 된 것일까?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 딸 은별이와 나이가 비슷한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왕궁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덫이었다는 것을. 2023년 2월, 그날은 평범한 수업 날이었습니다. 김주애는 제가 가르치는 조선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이가 던진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밖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이 있대요. 정말 그래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민은 모두 당의 보살핌 속에서. 하지만 제가 들었어요. 함경도에서는. 주의 동지.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나가보시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여보, 얼굴이 새하얘. 집에 가자.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다시 그 시설로 갔을 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경호원들의 숫자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동무, 최근 체육교육을 담당하던 리철수 동무를 아시오? 예, 압니다. 함께 일하던. 그 동무는 더 이상 이곳에 없소. 어디로 가셨습니까? 간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무는 알 필요가 없소. 다만 그 동무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사상을 주입하려 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리철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흔적도 없이. 박동무도 조심하시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모두 기록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이런 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전쟁에서는 적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 옆 사람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심지어 내 표정 하나가 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예술단 선배 언니가 사라졌어. 무슨 소리야? 김주혜한테 무용을 가르치던 언니. 갑자기 안 보여.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딸 은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집에 대해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데? 아빠가 어디서 일하는지, 엄마는 요즘 뭐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은별아,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마라. 왜요? 아빠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5살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북한에서는 가족조차 믿을 수 없다고. 내 딸의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성혁아, 요즘 우리 집 앞에 사람이 서 있더구나. 예.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봤다. 다른 집 앞에는 없어. 우리 집 앞에만. 감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24시간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저 무서워요. 왜? 무슨 일 있었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상하게 저를 쳐다봐요. 선생님들도 저만 계속 부르고. 아빠, 우리 무슨 잘못한 거예요?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은별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한밤중에 깨어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인질이에요. 우리는 인질이라고요.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도 들릴지 몰라. 집에서도요? 우리 집에서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벽도 귀가 있고 천장도 눈이 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중국산 약을 구해야 하는데. 중국산 약. 그것은 장마당에서 몇백 달러를 주고 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혁아,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는 게 아니냐.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6.25 때 피랑 가던 거 기억나니? 그때도 무서웠지만 그때는 적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어. 근데 지금은 도망갈 곳이 없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이곳에서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없다고.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불빛은 이제 감옥의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잠꼬대를 했습니다. 은별아, 미안해.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나가겠다고.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고. 2023년 4월 봄이 왔지만 우리 집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의 직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혜영 동무, 오늘 오전 11시까지 보위부로 출두하시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나 보위부에 가야 해. 보위부. 그 단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에 불려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조사를 받거나 사라지거나. 내가 같이 갈게. 안 돼요.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간 후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요즘 어디 다니는지, 무슨 일 하는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당신 동향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대요. 남편을 감시하는 게 아내의 의무라면서.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을 감시하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그리고 경고했어요. 다음에 또 보고가 불성실하면 당신이 아니라 은별이를.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을 건드린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은별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왜 그래, 은별아. 오늘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대요. 매일 선생님께 보고해야 한대요. 부모님이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TV에서 뭘 보는지, 전화로 누구랑 통화하는지. 15살 딸이 스파이가 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은별아, 괜찮아. 아빠, 나 무서워요. 친구들도 나를 피해요. 다들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우리 가족 무슨 잘못한 거예요?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성혁아, 요즘 우리 집 앞에 계속 사람이 서 있어.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2명이더라. 교대로 감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옆집 김동무가 나한테 말을 안 하더구나. 옆집이요? 응. 30년을 같은 층에서 살았는데 오늘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고개를 돌리더라. 우리 집이 감시당하는 걸 알고 무서워하는 게야. 그날 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1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침묵. 또 끊김. 여보, 이게 뭐야? 전화 도청이야. 우리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확인하는 거야. 아내가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떨었습니다. 여기서는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네요. 그날 밤 늦게 옆집 할머니가 몰래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혁이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가 문을 열자 할머니는 작은 쪽지를 손에 쥐어주고 재빨리 돌아갔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하게. 우리 아들도 10년 전에 그렇게 시작했어. 지금은 없어.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혁아. 예, 어머니.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 잠이 안 와. 왜? 무서워. 자꾸 악몽을 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아빠를 데려가는 꿈. 저는 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은별아, 아빠가 지켜줄게. 진짜요? 응, 진짜야. 하지만 딸은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거짓말이죠? 아빠도 무서운 거죠? 15살 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부모도 자식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은별아. 아빠, 우리 왜 이렇게 살아요? 친구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만 이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잠든 후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혜영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은별이만이라도 살리고 싶어요. 이대로는 우리 딸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내 가족을 지키려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는지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며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약해서. 아니야. 너는 강해. 우리 모두 강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가자. 여기서. 정말요? 응. 죽을 각오로.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우리 가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2023년 6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대학 동료가 조용히 귀띔해줬습니다. 성혁이 들었어? 당 간부 2명이 처형당했대. 누구요? 김정은 동지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며칠 사이에 사라졌어.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내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정은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본 것들, 들은 것들이 많아질수록 위험해진다는 것을. 김주애를 가르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다는 것을. 북한에서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제거됩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혜영아,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탈북.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들어봐. 우리가 여기 남아있으면 죽어. 틀림없어. 나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김주애를, 그 시설을, 그들의 비밀을. 하지만 혜영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쓸모가 없어지면 제거당해. 아니면 불안 요소가 되면 제거당해.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어떻게 하죠? 같이 데려가야지. 어머님은요? 어머니도.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탈북하다 잡히면 그게 더 끔찍한 거 알잖아요. 알아.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끝은 똑같아. 차이는 우리가 언제 죽느냐야.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내, 그리고 은별이. 네 식구가 조용히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혜영아, 은별아.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북한을 떠나야 할 것 같아. 은별이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은별아, 우리 가족이 위험해. 여기 남아있으면 모두 다 죽을 수도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성혁아, 그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알아. 내 말이 맞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이 나라에서는 자식을 지킬 수 없다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구나. 은별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우리 친구들은. 할아버지 산소는. 은별아, 미안해. 하지만 살아야 해. 우리가 살아야 나중에라도 다시 올 수 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근데 어떻게 나가요? 중국 국경은 감시가 너무 심한데.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 다른 방법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다. 바다요? 응. 중국 국경은 탈북자들이 너무 많이 이용해서 감시가 극심해. 하지만 바다는 아직 경비가 덜해. 그리고요. 우리는 공식 루트를 쓸 수 없어. 브로커도 쓸 수 없어. 내 신원이 노출되면 끝이야. 아내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바다를 건너요? 그래야 해. 그날 밤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몰래 달러를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조금씩 환전했습니다.
어업 종사자를 수소문했습니다. 고무보트를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비밀리에 해야 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6월 말, 저는 김주의 교육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시죠? 아이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묘소를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은별이를 살려야 합니다. 7월 초 밤중에 몰래 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감시를 피해 새벽 2시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떠납니다. 어머니가 무덤 앞에 엎드려 우셨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혼자 당신 곁에 못 있겠어요. 손주들을 살려야 해요. 대동강변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은별이의 손을 잡고 네 식구가 함께 걸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요. 기억해.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도 행복할 거야. 우리가 살아만 있으면.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여기 올 수 있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별아, 아빠가 약속할게.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다시 오자. 그때는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날 밤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짐은 거의 싸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사면 안 됐으니까요. 그저 평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네. 이제 떠나는구나. 아내가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여보, 사진들은 어떻게 해요? 다 두고 가야지. 짐이 많으면 의심받아. 가족 사진도요? 응.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가족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순간들. 새벽 은별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면?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은별아, 아빠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게. 목숨을 걸고. 이산 가족처럼 영영 이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죽음, 떠나면 희망. 우리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2023년 8월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경로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중국 국경을 넘습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넙니다. 하지만 그 경로는 이미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국경경비대가 삼엄합니다. 전기철 조망, 감시 카메라, 지뢰박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물론 해안 초소가 있고 순찰선이 있지만 국경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경로였습니다. 저는 원산 출신 어부를 수소문했습니다. 동무 낚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배를 빌릴 수 있겠소? 어부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낚시요? 이 계절에? 예,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하지만 요즘 바다 감시가. 저는 달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북한에서 달러는 목숨보다 강력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고무보트 하나면 됩니다. 작은 거요. 고무보트요? 그건 위험한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며칠 후 저는 고무보트와 구명조끼를 손에 넣었습니다. 모두 중국산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비싸게 샀습니다. 집에 가져와 지하실에 숨겼습니다. 아내가 고무보트를 보며 떨었습니다. 여보, 이걸로 바다를 건너요?
그래야 해.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니는 그때 72이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탈북은 너무 위험합니다. 알아. 그래서 어머니는 여기 계시고 저희만 가는 게. 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너 나를 두고 갈 거냐? 어머니. 성혁아, 내가 6.25 때 피랑 간 거 아니냐? 그때도 죽을 뻔했지만 살았어. 이번에도 살 거야. 하지만 어머니 건강이. 손주들 없이 나 혼자 여기 남아서 뭐 하겠니? 보위부에서 너희 소식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다.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늙은 어미가 자식들 따라가는 게. 준비는 치밀하게 했습니다. 직장에는 가족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원산 바다로 휴가를 간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여름 휴가는 있으니까요. 박동무 가족여행 좋지. 잘 다녀오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김주의 교육은? 걱정 마십시오. 일주일 후 돌아오면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8월 13일, 우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원산으로 갔습니다. 내 식구, 작은 가방 4개. 거기에는 옷까지, 약간의 음식, 그리고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기차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산 봐요. 예쁘다. 응, 예쁘지. 우리 진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아, 미안해. 하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원산에 도착했습니다. 어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동무 오셨습니까? 예. 저기, 정말 낚시하러 가시는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무도 알 필요 없소. 그냥 본 척만 해주시오. 어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조심하십시오. 요즘 순찰선이 자주 돌아다닙니다. 고맙소. 우리는 원산 해안가 작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이틀간 바다를 관찰했습니다. 순찰선 시간, 해안 초소 근무 교대 시간, 물때를 체크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저는 이날을 선택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날은 북한도 경비가 느슨해집니다. 명절이니까요. 그날 저녁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주먹밥이었습니다. 먹어라. 앞으로 언제 또 밥을 먹을지 모른다. 은별이가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은별아, 괜찮아. 우리 6.25 때도 살았잖아. 이번에도 살 거야. 할머니는 6.25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때도 이렇게 도망갔어. 밤에 몰래. 그리고 살아남았지. 해가 졌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부터는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소리 내면 안 돼. 알겠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우리는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고무보트를 끌고 구명조끼를 입고 손전등 하나만 들고 어머니는 제가 업었습니다. 아내는 은별이 손을 잡았습니다. 해안 초소를 피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하는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고무보트를 물에 띄웠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태웠습니다. 그 다음 은별이를, 그 다음 아내를 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탔습니다. 노를 저었습니다. 해안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45년을 살았던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별이가 뒤를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안 돌아가요?
저는 노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별아, 저기는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는 새로운 집을 찾아가는 거야. 바다는 어두웠습니다. 파도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를 저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생명을 향해. 2023년 8월 15일 밤 11시. 우리는 동해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전등 하나만이 우리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노를 저었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잠깐 쉬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안 돼. 계속 저어야 해. 멈추면 파도에 떠밀려가. 어머니는 고무보트 한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떨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쪽이야. 남쪽? 얼마나 더 가야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 가야 해. 사실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나침반 하나만 믿고 남쪽으로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큰 파도가 왔습니다. 으악! 고무보트가 기울었습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물을 퍼내요. 아내가 손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손으로 노를 저으며 물을 퍼냈습니다. 할머니, 은별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노를 놓고 어머니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하지만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새벽 2시. 은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은별아, 울면 안 돼. 조용히 해야 해. 하지만 아내가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은별아, 엄마가 있잖아. 괜찮아.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보, 저게 뭐예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순찰선이었습니다. 모두 엎드려. 삐꺼. 저는 손전등을 껐습니다. 우리는 고무보트에 엎드렸습니다. 순찰선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별이가 떨었습니다. 저는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순찰선은 우리에게서 100m쯤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7구역 순찰 중. 이상 없음. 파도 소리에 묻혀 우리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순찰선이 지나갔습니다. 휴.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계속 가야 해. 저는 다시 노를 잡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보았습니다. 여보, 손이.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노를 잡을 때마다 손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자기 손수건으로 제 손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아무것도 못 도와줘서. 아니야. 내가 은별이랑 어머니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새벽 3시.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머니, 버티세요. 조금만 더요. 성혁아. 예, 어머니. 나 못 갈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꼭 가셔야 해요.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어머니,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 가야 해요. 할머니가 6.25 때 살아남으셨잖아요. 이번에도 살아남으셔야 해요. 어머니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할머니가 살아야지. 새벽 4시.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뭔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내가 가리켰습니다. 육지였습니다. 육지다. 육지야.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팔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야. 파도가 우리를 밀어냈습니다. 다시 노를 저었습니다. 또 파도가 왔습니다. 아빠, 힘내요. 은별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거의 다 왔어요. 아내도 손으로 물을 저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지막 힘을 내셨습니다. 가자. 우리 가자. 새벽 5시. 고무보트가 모래사장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쓰러졌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해경이다. 해경 부르자.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서 오신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아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보, 여보, 우리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피랑길보다 험난했던 길. 6.25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새벽.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천장,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정신 차리셨습니까? 한국말을 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억양이 달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강릉병원입니다. 해경이 구조해서 모셔왔어요. 제 가족은 다들 옆방에 계세요.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며칠 후 국정원 조사관이 왔습니다. 박성혁 씨,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출신은 어디시고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강사였습니다. 그리고요. 김주애를 가르쳤습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6개월간 교육했습니다. 조사관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 김주애를 직접 가르쳤답니다. 30분 후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 씨, 정말입니까? 예.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김주애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설의 위치, 내부 구조, 경호 시스템, 김주애의 생김새, 말투, 습관까지. 조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본부에 보고해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안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격리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천국이에요. 왜? 병원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간호사 언니들이 친절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는 밤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정전이 없대요. 24시간 내내 전기가 들어온대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성혁아, 우리 살았구나. 예, 어머니. 우리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우리 살아남았다고. 며칠 후 편의점에 갔습니다. 은별이와 함께였습니다. 아빠, 여기 뭐예요? 편의점이래. 24시간 열려 있대. 24시간이요? 밤에도요? 응. 은별이는 놀란 눈으로 진열대를 보았습니다. 아빠, 여기 음식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대. 와. 저는 딸에게 과자를 사주었습니다. 초코파이, 새우깡, 포카칩. 은별이가 먹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것이 북한에서는 꿈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말투를 좀 고쳐야 합니다. 북한식 말투는 여기서 눈에 띄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법, 스마트폰 사용법, 은행 이용법 등을 배우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한다는 것, 은행에서 돈을 찾는 것, 지하철을 카드로 타는 것. 하지만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스마트폰으로 북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김주애, 김정은과 공개 행사 참석.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봤습니다. 여보, 저 아이네요. 응. 불쌍하다. 저 아이도 결국 체제의 인질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주애, 당신은 왕궁이 아니라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당신을 가르쳤으니까요. 은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 사귀었어요. 진짜? 좋겠다. 근데 말투가 좀 이상하대요. 선생님이 고쳐주셨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아빠, 여기 애들은 북한을 잘 몰라요.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했더니 신기해했어요. 그렇구나. 아빠, 우리 북한에 언제 다시 가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별아,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갈 수 있을 거야. 통일이 뭐예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언제예요? 아빠도 모르겠어. 하지만 꼭 그날이 올 거야. 어느 날 저녁 대동강이 생각났습니다. 한강에 나가봤습니다. 넓고 깨끗한 강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대동강 생각나요? 응, 생각나네. 우리 거기서 처음 만났잖아요. 기억해. 벚꽃 필 때였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밤에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꿉니다. 평양 거리를 걷는 꿈. 대동강변을 산책하는 꿈. 아버지 묘소에 가는 꿈. 그리고 깨어나면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성혁아,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야. 예, 어머니. 여기가 천국은 아니지만 적어도 매일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잖아.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북한을 기억합니다. 김주애를 기억합니다. 그 시설을 기억합니다. 사라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김주애도 결국 체제의 희생자라는 것을, 언젠가 통일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대동강변을 걷고 싶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갈라진 민족.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라고.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목숨을 걸고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 딸이 두려워하지 않고 학교에 갑니다. 여기서는 제 아내가 웃으며 춤을 춥니다. 여기서는 제 어머니가 평화롭게 주무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있습니다. 자유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인으로.